어둠 속의 어린 시절. 1955년 겨울, 경북 의성의 작은 마을은 눈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났지요.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 한쪽엔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지요. 집안에는 늘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였어요. 지연아, 밥상 차려라.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어머니 순자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어머니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지요. 아버지가 또 화내시네.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떨렸어요. 밥상을 차릴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집의 자랑은 오빠 태수였습니다. 나보다 5살 많은 태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남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반듯해서 마을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태수는 정말 잘생겼어. 장래가 밝을 거야. 공부도 잘하고 어른 말씀도 잘 듣고 참 기특한 아이지. 하지만 나에게 오빠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태수와 나와 단둘이 있을 때의 태수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태수였습니다. 지연아,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끈적했어요.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요. 왜 그래, 오빠? 넌 내 거야. 그 말과 함께 오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그 시선은 이상했어요. 무언가 어둡고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지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오빠는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오빠, 나 무서워. 무서워할 것 없어. 나야. 하지만 그 나야라는 말이 더욱 무섭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들리는 것은 설거지하는 소리뿐이었지요. 어머니는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몰랐어요. 조용히 해. 어머니, 깨우면 안 돼. 오빠는 내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잠들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밤마다 오빠가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지요. 태수는 착한 아이야. 동생을 아껴주는 좋은 오빠지. 마을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벚꽃이 피었지만 나는 꽃을 보며 웃을 수 없었어요. 오빠의 시선이 날로 집요해졌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학교, 누구랑 같이 왔어? 혼자? 오빠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지요. 8월의 어느 무더운 밤, 나는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맣고 넓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 나처럼 두려워하는 아이가 없는 곳이 있을까?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지연아, 뭐 하고 있어? 별 보고 있어? 별이 뭐가 좋다고. 별보다 너를 보는 게 더 좋아. 나는 몸서리쳤습니다. 별들이 내려다보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탈출을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14살이 되던 해봄, 나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지연아,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점순 할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순자야, 지연이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훑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었지요. 할머니는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병원에 가봐야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읍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마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신 12주 정도 됩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뭐라고? 임신이라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그런 짓을 한 거냐? 입 닥쳐! 동네 망신시킬 작정이냐? 아버지는 나를 방에 가둬버렸어요. 태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동생이 임신했다! 아버지의 말에 태수는 놀라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지요. 정말? 누구야? 그게 문제야! 얘가 아무 말도 안 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들어 있었어요. 말하면 안 된다는. 모르겠어요. 내가 중얼거리자 아버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모른다고!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김씨네 딸이 임신했다더라. 겨우 14살인데 말이야. 요즘 애들이 너무 일찍 철드는 게 문제야.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보며 자주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누군지 모르겠니? 나는 태수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만해. 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도 힘들 텐데 자꾸 묻지 마. 하지만 태수야, 이 상황이.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 이제 아이를 잘 낳는 게 중요하지? 태수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태수가 잠든 뒤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태수 오빠가.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어요. 뭘 하고 있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나를 피했습니다. 마치 진실을 듣는 것이 두렵다는 듯이요. 12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들이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피다. 태수가 아기를 보며 중얼거렸을 때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 나는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태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지요. 우리 아들 참 예쁘다. 태수가 아기를 보며 말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해 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희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었어요. 지연아, 안녕?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용기만 있다면 서울로 와. 내가 아는 식당 주인 아저씨께서 방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는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똑똑하고 용기 있는 아이였지요. 그녀가 보낸 편지는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기도 있고 돈도 없었거든요.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에 아기를 품고 집을 나섰어요. 기차역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지요.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산책. 산책을 새벽에 해. 아기까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 처음으로 태수에게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기 떨어뜨릴 거야? 순순히 따라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태수가 내 방에 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무슨 생각? 도망가려는 생각 말이야. 태수는 내 턱을 잡고 힘을 주었어요. 넌 어디도 못 가.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해. 왜? 넌 내 거니까. 그 말과 함께 태수가 나를 때렸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김점순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순자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 태수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니 집안이 망하고 안 하자니 지연이가. 그래도 딸을 지켜야지. 태수를 어떻게 해요? 큰아들인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다들 입을 다물었지.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날 저녁 어머니가 내 방에 왔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 다 알고 있어. 태수가 뭘 했는지.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태수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그럼 저는 뭐예요? 넌 참아야 해.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나를 버린 기분이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아기는 돌이 다 되어갔어요. 어느 눈 내리는 밤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영희의 편지, 그리고 어머니 몰래 모아둔 작은 돈이 전부였어요. 아가야, 우리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가자. 새벽 4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기차역을 향했지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소음, 불빛,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의성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었지요. 아기는 긴 여행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연아.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도시 생활이 그녀를 더 씩씩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정말 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영희가 나를 꼭 안아주었을 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박노인 아저씨의 고향집 식당은 작았지만
정겨웠습니다. 이 애가 지연이구나. 영희한테 많이 들었어. 박 아저씨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친근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요. 아이고, 아기도 데려왔네. 힘들었겠다. 그 시선에 아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지요. 여기서 지내면 돼. 방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면 되고. 영희야, 돈이 별로 없어. 걱정 마. 아저씨가 식당 일 시켜주신대.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부터 식당 일을 했어요. 설거지, 청소, 간단한 반찬 준비까지. 손이 트고 갈라져도 행복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땀이었거든요. 지연아, 아기 보는 건 괜찮아?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아기를 업고 일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순한 아이라서. 아저씨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아기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아기도 잘 자라고 있었지요. 웃음도 많아졌고 옹알이도 늘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너희 집에서 사람이 왔어.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어요. 누가? 너희 오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연이가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그냥 나와라.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박 아저씨의 목소리였지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요. 안 돼. 지연이는 우리 집 사람이야. 데려가야 해.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아저씨, 됐어요. 나는 아기를 안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빠. 태수를 보는 순간 예전의 두려움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에 가자. 싫어요. 처음으로 또렷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여기서 살겠어요. 미쳤나?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저는 저예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내 주제를 알아라. 애비 없는 자식 낳고 어디서 깝치는 거야? 그 순간 박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오. 이 아이가 제 식당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 말해주세요. 저 왜 집을 나왔는지.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저 왜 아이를 낳게 됐는지. 오빠가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마침내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 때문에 생긴 아이예요. 그런데 왜 저만 고통받아야 하죠?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도 말문이 막혔어요. 박 아저씨와 영희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지만 나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와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생전 처음 듣는 아버지의 사과였어요. 태수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박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태수와 아버지는 그날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나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정말 대단해. 영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왔어요. 아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그 작은 발걸음이 내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박 아저씨의 식당 일도 익숙해졌어요. 설거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지연아, 야간 중학교라도 다녀봐. 어느 날 저녁 박 아저씨가 제안하셨어요. 공부는 언제 해도 늦지 않아. 민준이도 조금 더 크면 돌봐줄 수 있고, 영희도 찬성했어요. 맞아. 요즘 야간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 많아. 나도 도와줄게. 생각해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박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해 가을, 나는 야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받는 중학교 교과서는 묵직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았지요. 꿈의 무게였거든요. 엄마, 책? 민준이가 내 교과서를 가리키며 옹알거렸어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기특했지요. 매일 밤 민준이를 재운 뒤 작은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머리가 아팠지만 국어 시간에 배운 시를 읽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민준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엄마, 나도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 우리 민준이가 최고야. 아이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지요.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는 늘 너와 민준이를 그리워한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너를 미안하게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 용서해다오.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잊으려 애썼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지연아, 괜찮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민준아, 엄마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한번 보러 갈까? 할머니? 응, 엄마의 어머니야. 보고 싶어.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그해 추석, 나는 민준이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7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렸을 때 마을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두려움은 없었지요.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연아, 멀리서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지요. 어머니를 안았을 때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 아이가 민준이구나. 어머, 정말 잘생겼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순수한 기쁨이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지연아, 고생 많았구나. 민준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수도 와 있었어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지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응, 미안하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됐어, 오빠. 그날 밤
어머니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엄마였는데. 이제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가 공부를 참 좋아한다더라. 네, 책 보는 걸 좋아해요. 너 닮았나 보다. 너도 어릴 때 책 보기를 좋아했어. 민준이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건축가? 높은 건물을 짓고 싶대요. 좋겠다. 우리 손자가 건축가라니. 사흘 후 서울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배웅 나왔어요. 자주 와라, 지연아. 네, 아버지. 민준이 할아버지 또 보러 올 거지? 네. 민준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차가 출발할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이 마을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그곳도 내 삶의 일부였고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정말로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야. 엄마 같다고? 응,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민준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건축사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나는 할머니가 되었지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했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지금 나는 확신합니다. 출구는 언제나 있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작은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린다고요. 민준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엄마가 살기로 선택했을 때 얻은 기적이다. 그것이 진실이었거든요.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